저는 올해 40이 된 아들 하나를 혼자 키우고 있는 싱글맘이자 워킹맘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일과 육아를 혼자 해낼 수 있을지 막막했어요. 저도 솔직히 이렇게 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냥 막연히 어른이 되면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가정을 꾸리고 살 줄 알았으니까요. 그럼에도 지금의 삶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아들을 키우며 그리고 제 일을 하며 스스로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느끼는 자부심과 만족감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의 어린 시절은 가족에 대한 좋은 기억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이유의 대부분은 무능력한 아버지 탓이었어요. 아버지를 떠올리면 백수처럼 집안에 누워 TV를 보거나 술 마시는 모습밖에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능력도 없으면서 사업을 한다며 일을 벌였고 항상 실패만 했어요. 이렇게 무능력한 아버지를 만난 탓에 고생하는 건 언제나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아버지가 실패해서 생긴 빚을 갚느라 거의 하루 종일 일을 했고 그래서 늘 피곤한 모습이었어요. 아버지는 그렇게 사고를 쳐도 또 사업에 손을 대곤 했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이런 문제로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웠고 이런 모습을 보며 자란 저는 얼른 독립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무렵 아버지도 나이가 드셔서 더 이상 사업에 손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일자리를 구해줘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만두기 바빴죠. 경비는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해서 싫다. 건설 현장 일용직은 힘들어서 못하겠다며 무슨 일이든 3일을 넘기는 법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계속 집에서 백수처럼 지냈고 엄마만 계속 일을 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너무 속상해서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는 아빠랑 이렇게 사는 거 억울하지도 않아? 그냥 이혼해. 이혼하는 게 낫겠어. 요즘 이혼이 흉도 아니고 나도 다 컸어. 소영아, 한심하게 보여도 그래도 네 아빠인데 저 인간 내가 데리고 살아야지 누가 데리고 살겠니? 그리고 집안에 돈도 별로 없는데 너 나중에 결혼할 때 시댁에 책 안 잡히려면 부모라도 둘 다 있어야 하지 않겠어? 뭐야? 그럼 나 때문에 이혼을 못하고 있는 거야? 나는 진짜 괜찮다니까. 아유, 알았어. 헤어지든 말든 소영이 너 결혼하고 나서 그때 가서 생각해 볼 테니까 오늘은 그만하잠. 자식 앞길 때문에 이혼을 못한다니 당시 어렸던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하루라도 빨리 취직해서 엄마의 고생을 덜어주고 싶어졌습니다.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한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저보다 2년 먼저 입사한 선배였어요. 신입인 저를 많이 도와줬고 저는 고맙게 생각했죠. 그리고 그 고마움이 나중에는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1년 정도 만난 어느 날 그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소영아, 내가 만나는 사람 있다고 하니까 엄마가 한번 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만나볼래? 급한 거 아니니까 잘 생각해봐.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우리 엄마 좋은 분이셔. 저희 둘은 결혼을 생각할 정도였기에 언젠가는 서로의 부모님께도 인사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해왔지만 막상 직접 들으니까 좀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망설이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귀게 되면서 알게 된 건데 가진 것 없는 저희 집과는 다르게 기준 씨의 집은 꽤 부자였습니다. 그의 부모님이 건물 몇 개를 갖고 있었고 부동산도 많았어요. 그래도 기준 씨 어머니가 먼저 보자는 말을 했으니 오래 고민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 그와 함께 정갈한 식당에서 그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밥을 먹고 차 한잔을 하는데 기준 씨가 회사에서 급한 전화가 왔다면서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머니께서 물으셨죠. 그럼 소영이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시나? 집에서 쉬고 계세요. 몸이 좀 안 좋으셔서.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니? 그럼 돈은 누가 벌어? 어머니가 일하시는 거야? 네, 어머니는 학교 급식소에서 일하고 계세요. 어머니는 저희 집안에 대해 알고 난 뒤 말투부터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앞에 앉아있는 저를 못마땅한 눈빛으로 바라보셨죠. 그 눈빛에 괜히 눈치가 보였고 분위기는 냉랭해졌습니다. 기준 씨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고 며칠이 흘렀어요. 하루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길래 받아봤더니 그의 어머님이었습니다. 기준 씨에게는 말하지 말고 둘이서만 따로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퇴근하고 어머니께서 알려주신 장소로 갔습니다. 탄도직입적으로 말하마. 우리 기준이랑 헤어져라. 나는 기준이가 평범한 집안애라고 한 번만 만나봐달라고 사정사정해서 만나본 건데 이건 뭐 평범축에도 못 끼는 집안이면 어쩌자는 거야. 어느 정도 수준이 맞아야 생각이라도 해보지. 아휴, 이건 뭐 수준이라 할 것도 없으니 나만 참. 아휴. 어머니, 저도 두 집안이 차이가 난다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랑 기준 씨랑 서로 많이 아끼고 있고요.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 자신이 있습니다. 뭐? 결혼? 언감생심. 네가 어떻게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생각을 해? 가진 것도 없으면서 꿈도 꾸지 마라. 내가 너 같은 애들 많이 봤어. 남자 하나 잡아서 팔자 고쳐보려고 하는 거 다 안다. 네? 팔자를 고친다뇨.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머머머, 얘가 지금 어디서 눈을 똑바로 치켰어? 어른 앞에서 뭐하는 짓이야? 누가 그렇게 가르쳤니? 네 엄마가 가르쳤어? 엄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제 얼굴은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마치 제 부모님을, 아니 엄마를 자식 잘못 키운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엄마는 가진 것 없어도 늘 성실하게 일하며 저를 키우셨고, 그런 엄마가 모욕을 들을 정도로 제가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말에 마음의 상처를 입은 저는 억눌러 왔던 감정이 북받쳐 올라 결국 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를 못마땅하게 여기시는 건 참을 수 있지만요. 제 어머니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듣기 거북하네요. 뭐? 거북해? 내가 없는 말 했니? 이거 봐 이거. 한마디 한 거 듣기 싫다고 어른을 가르치려 드는 것 봐. 어머니, 돈이 다는 아니잖아요. 저는요, 가진 건 없어도 저희 엄마가 부끄럽다고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돈 많다고 남의 집안 무시하는 집안이라면 제가 더 아깝네요.
참다 못한 저는 기준 씨 어머니의 말을 맞받아치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제가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는지 계속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다음날 만난 기준 씨는 어머니에게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충 들은 것 같았습니다. 소영아, 엄마가 우리 둘 결혼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시더라. 네가 좀 참지 그랬어. 뭐라고? 기준 씨도 어머니한테 들었다면서. 그런데도 나한테 참으라는 그런 말이 나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우리 엄마가 기준 씨한테 가족들 욕하면 기분이 좋겠어? 아이, 그러지 말고. 소영이 네가 우리 엄마한테 사과드려. 너 나랑 결혼 안 할 거야? 일단 엄마 화부터 풀어드리자. 그래도 너보다 어른인데 그렇게 말한 네 잘못도 있는 거잖아. 기준 씨는 저한테 참지 그랬냐면서 어머니 편만 들어주었고 저는 그게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나를 이해해주길 바랐던 사람마저 집안 차이를 들먹이는 쪽으로 기울어 버린 거니까요. 결국 작은 말다툼은 큰 싸움으로 번졌고 저희는 결혼을 해도 같은 이유로 부딪히고 상처만 주고받을 거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저는 많이 사랑했던 사람과 이별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이 사랑했던 남자였기에 헤어지고 난 뒤에도 마음이 허전하고 힘든 날들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본 엄마는 오히려 제게 미안해하셨어요. 소영아, 엄마가 미안하다. 우리 집이 가진 게 없어서 네가 그런 대우를 받은 것 같아. 엄마가 뭐가 미안해. 집안이 어떻든 가진 게 많든 적든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 오히려 돈이나 조건만 따지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야. 그런 사람들한테는 내가 훨씬 아깝다니까.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 좋은 사람 또 만나면 되지. 난 괜찮아. 한 번의 큰 이별을 겪고 나서 4달쯤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역시 시간이 약이라고 했던가요. 조금씩 마음이 정리되어 가고 일상도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던 무렵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평생을 마셔온 술이 아버지의 몸을 천천히 망쳐가고 있었던 겁니다. 장례식장에서 엄마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아버지 영정만 바라보셨습니다. 소영이 아버지, 뭐가 그리 급했어. 결국 이렇게 허무하게 가려고 평생 나 고생만 시킨 거야. 엄마, 이러지 말고 식사 좀 하세요. 이러다가 엄마도 쓰러져. 엄마 말대로 평생 고생만 시킨 아버지인데 뭘 그렇게 슬퍼하고 있어. 소영아, 그런 말 마라. 그래도 나한테는 한평생 같이 한 사람이었잖니. 좋을 땐 잠깐이었어도 그 잠깐 때문에 참아가며 산 건데 이렇게 허무하게 가니 남는 건 텅 빈 자리뿐이네. 장례를 마친 뒤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조심스레 엄마께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고 우리 여기서 굳이 살 필요 없잖아. 엄마랑 나랑 서울로 올라가면 어때? 서울? 서울은 갑자기 왜? 아휴, 너무 복잡하지 않을까? 살아본 적이 없고.
갑자기 아니야. 사실 예전부터 생각해온 거야. 우리 회사 사정도 별로 안 좋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서울 가면 일도 더 쉽게 구할 수 있잖아.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제 속내도 섞여 있었습니다. 기준 씨와 헤어지고 그가 다른 부서로 옮겼지만 여전히 같은 회사에 있다는 게 어색했습니다. 가끔 소문으로 그의 소식을 듣게 될 때면 회사에 남아있는 게 너무 불편하고 힘들었죠. 서울이라면 새로운 기회도 많을 테고 무엇보다 더 이상 그 기억에 묶여있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처음엔 망설이셨지만 며칠 생각 끝에 제 말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아빠가 떠난 빈집에서 굳이 버틸 이유도 없었고 엄마도 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내신 거였습니다. 그렇게 저와 엄마는 낯선 서울로 이사했고 그곳에서 새로운 터전을 꾸려나가기로 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앞으로는 달라질 일상을 기대하면서 말이죠. 서울로 올라와 초반에는 어리둥절하고 낯선 게 많아 힘들었지만 점점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도 다시 구했어요. 한 회사 사장의 비서로 취직해 일만 했습니다. 그렇게 꼬박 2년 정도 일하니 돈도 꽤 모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도 계속 일하신 덕분에 아버지가 남기고 간 빚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저희는 숨통을 조금 트일 수 있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번은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한 남자가 노약자석에 앉아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앞에는 허리가 굽은 할머니 한 분이 손잡이를 꽉 붙잡은 채 힘겹게 서 계셨는데 남자는 휴대폰만 뚫어져라 쳐다보며 모른 척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지하철 안에 있는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저는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 없었고 그 남자 앞으로 갔습니다. 저기요, 일어나시죠. 여기 노약자석이잖아요. 그쪽에 앉아있어서 여기 할머니께서 계속 서 계시잖아요. 일어나세요. 아, 이건 뭐야? 아니, 내가 공짜로 탄 것도 아니고 내가 여기 앉겠다는데 네가 뭔데 상관이야? 돈 낸 게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 버젓이 노약자석이라고 써있잖아요. 근데 젊고 멀쩡한 분이 앉아있는 거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갑작스러운 소란에 지하철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 쪽으로 쏠렸습니다. 남자는 계속해서 큰 소리로 제게 겁을 줬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남자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 중 몇몇이 맞다며 고개를 끄덕였고 결국 남자는 씩씩대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바로 할머니께 팔을 내밀며 부드럽게 웃었어요.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아유, 고마워. 아가씨가 참 야무지고 똑똑하네. 고마워. 저는 평소에서 잘못된 상황이 있다면 바로잡고 할 말은 하는 당찬 성격이었어요. 엄마는 요즘에는 하도 무서운 일이 많으니까 성격 좀 죽이라고 했지만 저는 억울한 걸 참고 가만히 넘기는 게 훨씬 힘들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이 흘렀어요. 하루는 퇴근하고 지하철역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낯이 익은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거래처 중 한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정현성 대표님 맞으시죠? 아까 저희 사장님 만나고 가신 거 아니었어요? 혹시 뭐 두고 가신 거라도 있으세요? 그게 아니라요. 소영씨 지금 퇴근하시는 거 맞죠? 시간 괜찮으시면 저랑 커피 한잔 하실래요? 그가 저희 회사 사장님을 만나러 왔을 때 몇 번 대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직 젊은 나이에 회사를 운영한다고 들었는데 이제 막 시작한 사업이라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제게 다가와 시간이 괜찮으면 차 한잔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갑작스러워서 망설였지만 거래처 사람이라 거절하기도 애매해서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뜻밖의 말을 들었죠. 소영씨 실은 예전부터 소영씨한테 관심이 있었어요. 혹시 연락처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전에 제 차가 고장나서 수리 맡기고 지하철을 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우연히 지하철에서 소영씨를 봤어요. 어떤 남자가 노약자석에 앉아있는데 바로 앞에 연세 지긋한 어르신이 서 계셨죠. 그때 아무도 나서지 않았는데 소영씨가 당당하게 나서더라고요.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회사에도 똑부러지게 일하는 걸 보면서 정말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백에 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누군가 제 당당한 모습에 끌렸다고 말해주는 게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오히려 한동안 잊고 지냈던 설렘을 오랜만에 느끼게 된 것 같았죠. 그날 이후 그는 제 마음을 얻으려 각고의 노력을 했고 그의 정성과 노력에 저도 마음의 문을 열게 되면서 마침내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제게 청혼도 했어요. 기쁘긴 했지만 그때 이전의 연애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청혼을 받았을 때도 쉽게 답하지 못했죠. 며칠 후 그가 제게 물었습니다. 소영아, 혹시 나랑 결혼하는 거 싫은 거야? 내가 결혼하자고 해서 망설이는 거면 나 더 기다릴 수 있어. 내가 괜히 너한테 부담 준 것 같네. 현성씨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면 뭐 다른 이유라도 있는 거야? 사실 나 서울로 올라오기 전에 한 남자랑 거의 결혼할 뻔했었어요. 근데 그 남자 집안에서 우리 집이 너무 못 사니까 반대했었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어? 그게 걸린 거야? 우리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나도 소영이 너 만나기 전에 연애를 안 해본 것도 아닌데 그런 거 하나 이해 못할까봐?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현성씨 집에서도 똑같은 이유로 반대할까봐 걱정돼서 그랬어요. 현성씨도 사업하는 거 보면 부족하지 않게 살았을 것 같은데 또 그런 일이 반복될까봐 무서웠거든요. 그때 상처 많이 받아서. 소영이 너 그때 많이 힘들었겠다. 지금도 이렇게 걱정하는 거 보면. 근데 그런 거라면 걱정 마. 우리 부모님은 돈이나 조건으로 사람 가리는 분들 아니셔. 나는 또 소영이 네가 나랑 결혼까지는 하기 싫은 줄 알고 조마조마했어. 현성씨의 집안도 못 사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현성 씨의 집안에서도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결혼이라는 게 당사자들끼리 좋으면 된 거라면서 흔쾌히 결혼까지 허락하셨죠. 솔직히 말하자면 현성 씨와의 사랑은 그전 연애처럼 뜨겁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게 하는 말이나 행동에서 편안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능력 없는 아버지를 만나 평생 고생만 했던 엄마를 보며 저는 결혼이 현실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현성 씨와 결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둘 다 어린 나이는 아니라서 결혼 준비도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식을 올리기 전에 현성 씨가 친하게 지내는 대학 동아리 친구 선후배와 청첩장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의 친구들을 처음 만나는 자리라서 조금 긴장이 되었는데 나가보니 다들 유쾌하고 좋은 사람들이었죠. 식사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는데 그중 한 명이 현성 씨에게 물었습니다. 야, 현성아, 너 그거 들었냐? 지혜 한국 다시 들어왔다고 하던데 현성이 너는 알고 있었어? 지혜? 내가 걔 소식을 어떻게 알아? 그래? 아, 지혜 진짜 예뻤는데 어떻게 변했나 궁금하네. 현성이 너랑 연락하고 지내는 거 아니었어? 지혜랑 나랑 연락을 왜 해? 너 술 몇 잔 마시더니 취했냐? 헛소리 할 거면 그만 들어가라. 지혜라는 이름이 나오자 화기애애했던 분위기가 조금 쎄해졌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현성 씨의 기분을 살피는 게 느껴졌죠. 대체 그 여자가 누구길래 이러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조용히 눈치만 보고 있더라고요. 결국엔 현성 씨가 나서 대학 때 잠깐 사귀었던 후배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친구가 눈치 없이 한술 더 뜨며 말했죠. 소영씨, 현성이가 말 안 해줬죠. 그냥 사귄 게 아니라 현성이 놈 첫사랑이에요, 첫사랑. 그때 둘이 얼마나 닭살 돋게 사귀었는지 모른다니까요. 현성이랑 지혜랑 학교에서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둘이 결혼할 줄 알았다니까요. 그 말까지 나오자 다른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며 그 친구를 말렸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현성 씨는 아까 있었던 그 일을 사과했어요. 소영아, 미안. 아까 기분 나빴지. 걔는 괜히 그런 말을 꺼내서. 아니에요. 나 진짜 괜찮아요. 당시도 나도 어린 것도 아니고 예전에 연애 한 번 안 해봤겠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근데 현성 씨가 이렇게 사과하는 게 더 수상한데 설마 지금도 연락하는 거 아니죠? 뭐?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럼 됐어요. 뭘 그렇게까지 미안해하고 그래요. 다 지난 일이잖아요. 저는 정말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첫사랑이라고 해도 대학 시절 이야기였으니 이미 오래전 일이었고 현성 씨 말대로 다시 연락하고 지내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저희의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결혼식 날짜가 다가왔고 결국 저희는 많은 분들의 축복 속에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저는 비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소영아, 이제 내가 너 책임질 수 있으니까 회사 그만두는 거 어때? 네가 고생하는 거 보고 싶지도 않고 네가 일 안 해도
내가 먹여 살릴 능력은 돼. 그래도 나 놀고 먹지만은 않을 거예요. 집에서도 현성 씨가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도울게요. 그리고 회사 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줘요. 알겠죠? 남편의 말에 저도 기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 역시 평생 직장 생활만 하며 살 자신은 없었고 남편의 일이 커져가는 걸 옆에서 함께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남편은 요식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매일같이 매장과 거래처를 오가며 땀 흘리는 모습을 보며 저는 어떻게든 남편이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특히 제가 회사에서 비서로 일하면서 쌓아왔던 인맥이 큰 힘이 됐습니다. 예전 회사 상사들의 아내들과도 자주 어울렸던 덕분에 모임을 통해 알게 된 분들이 많았거든요. 남편의 사업을 위해서 그분들에게 자주 연락하며 남편의 사업이 잘 되도록 알게 모르게 도왔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그런 제 노력이 부담스럽지 않을까 걱정됐는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소영아, 괜히 나 때문에 네가 다른 사람들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힘들면 꼭 안 해도 돼. 에이, 이런 게 뭐가 힘들어요. 내가 당신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이거니까 하는 거죠. 이렇게라도 당신한테 도움되고 싶어요.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회사는 자리를 잡았고 훨씬 성장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생활도 예전보다 훨씬 넉넉해졌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소영아,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다 당신 덕분이야. 내가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것도,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옆에서 당신이 챙겨준 덕분이지. 아무튼 정말 고맙다. 내가 진짜 결혼 하나는 잘했어. 내가 앞으로 당신 여왕처럼 모실 거야. 그 말을 듣고 뿌듯했습니다. 남편의 성공이 곧 제 성취 같았고 그 순간만큼은 제가 선택한 길이 틀리지 않았다고 믿었죠. 그리고 앞으로도 가정을 행복하게 지켜가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했던 말처럼 저를 여왕처럼 대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친정엄마에게도 살갑게 잘하는 사이였어요. 이런 저희에게 드디어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결혼 3년 만에 저희 둘 사이에 아들 준영이가 태어났거든요. 아이가 태어나고 남편은 더욱 가족에게 잘했지만 회사가 커진 만큼 일은 많아졌고 또 바빠졌습니다. 그걸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라서 남편이 회사 일을 하는 동안 저는 아들 준영이를 잘 돌봤고 그렇게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몇 달 후면 저희 부부의 결혼 10주년을 앞두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남편의 행동이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도 바쁘게 일하던 남편이었지만 이제는 쉬는 날에도 집에 있으면 늘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전엔 집에 돌아오면 서로 오늘 있었던 일이나 사소한 이야기를 주고받곤 했는데 이제 남편은 말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피곤하다는 말만 던지고 돌아서기 일쑤였고 출장이나 이유 없는 회식도 점점 잦아졌어요.
사업을 하는 남편이 바쁜 건 당연하다고 이해해보려 했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함이 계속 쌓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에서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보이는 행동이라는 글을 보게 됐어요. 그걸 읽으면서 제 심장은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요즘 남편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에요. 혹시 정말 나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알아보자고 마음먹고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하려 했지만 비밀번호를 몰라 몇 번이나 눌러보다가 남편에게 들키기도 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핸드폰은 왜 가지고 있어? 왜 남의 핸드폰을 몰래 보고 그래? 남편은 제 손에 있던 휴대폰을 낚아채듯 가져갔고 그 모습을 보자 저는 더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남편이 타고 다니는 차에 있는 블랙박스를 몰래 확인하고 내비게이션 기록까지 뒤져봤지만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럼에도 마음속 불안과 의심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엄마가 아들을 보러 저희 집에 들린 날이었습니다. 엄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저한테 걱정이 있다는 걸 단번에 눈치채셨죠. 소영아, 너 무슨 고민 있지? 아휴, 얼굴에 수심이 한가득이네. 다른 사람은 속여도 나는 네 얼굴만 봐도 다 알지. 무슨 일인데 그래? 엄마 있잖아. 요즘 준영이 아빠랑 사이가 예전 같지 않아. 일 때문에 바쁘고 힘든 건 이해하지만 집에 와도 맨날 피곤하다 하고 나랑은 별로 말도 안 해. 엄마도 알잖아. 얼마나 다정한 남자인지. 정서방 한가한 사람도 아니고 바깥일 하다 보면 피곤해서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이렇게 혼자 서운하다 생각만 하지 말고 날 잡고 둘이서 대화를 해봐. 그러면 정서방도 알아들을 거다. 엄마의 조언을 듣고 저는 남편이 조금 일찍 퇴근해서 들어온 날 그동안 느꼈던 서운함과 제 마음에 대해서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화를 나눴던 게 효과가 있었는지 그날 이후로 남편은 조금씩 제가 알던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집에도 일찍 들어오려고 했고 피곤하다며 회피하는 대신에 대화에도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보내는 시간도 늘어갔어요. 준영이가 갖고 싶다는 장난감도 잊지 않고 사왔고 몸으로 놀아주며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족만 바라봤던 남자에게 괜한 오해를 한 것 같아서 미안해졌어요. 그래서 하루는 아이가 일찍 잠든 날 남편과 둘이 맥주 한잔하면서 진심을 전했습니다. 여보, 나 사실 당신한테 사과할 거 있어요. 전에 당신이 막 맨날 피곤하다고 하고 회식도 자주 하고 집에 신경도 안 쓰니까 이상한 생각까지 했거든요. 나는 당신이 바람이라도 피나 했다니까요. 뭐라고? 대체 왜? 아니다. 내가 잘못했네. 내가 얼마나 당신을 불안하게 했으면 그런 생각을 했겠어. 미안해. 아니에요. 당신 잘못한 거 없어요. 오히려 내가 미안하죠. 이렇게 가족한테 잘하는 사람을
괜히 오해하고 의심했어요. 참 소영아, 우리 이제 곧 결혼 10주년이잖아. 이렇게 된 거 올해는 준영이는 장모님한테 맡기고 둘이서 여행이라도 갈까? 여행이요? 나는 너무 좋지만 당신 시간 돼요? 시간이야 만들면 되지. 소영이 너는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어디로 갈지 생각해봐. 기념여행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남편과 단둘이 있을 생각에 마음이 절로 설렜습니다. 남편은 오랜만에 가는 여행이니 필요한 게 있으면 사라면서 카드까지 주더라고요. 아들은 자기가 보고 있을 테니 편안하게 쇼핑하고 오라며 배려를 해줬습니다. 마침내 결혼 10주년 여행을 떠나기 하루 전날이 됐어요. 저는 아들을 친정엄마에게 맡겼습니다. 엄마, 그이가 준영이 봐줘서 고맙다고 용돈도 줬어. 이걸로 엄마도 필요한 거 있으면 사. 알겠지? 아휴, 정서방은 또 무슨 용돈을 줬어. 전에 준 것도 아직 다 못 썼다. 매번 이렇게 안 줘도 된다니까 그러네. 엄마, 용돈 떨어지면 또 줄 테니까 아끼지 말고 팍팍 써. 옷도 사 입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이제 그래도 되잖아. 그래 소영아, 고맙다. 정서방한테도 잘 쓰겠다고 전해주고. 소영아, 엄마는 네가 나랑은 다르게 남편이랑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서 뿌듯해. 준영이는 내가 잘 돌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랜만에 남편이랑 즐겁게 지내다 와. 다음날 아침, 저희 부부는 공항에 도착해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인 발리에 도착했습니다. 발리는 저희의 신혼여행지였어요. 결혼 10주년을 맞아 다시 발리에 오니 감회가 새로웠죠. 그리고 남편 역시 즐거워 보였습니다. 저희는 호텔에 짐을 풀고 발리의 바다를 보고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에서 석양을 보며 근사한 저녁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희는 다시 호텔로 돌아왔죠. 그런데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대충 들어보니 급한 일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즈음 남편은 사업을 확장하려는 마음을 먹고 있었기에 회사에 신경 쓸 일이 많긴 했습니다. 소영아 어쩌지? 아무래도 내가 직접 수습해야 할 것 같아서 한국으로 돌아가 봐야 할 것 같아. 회사 일인데 어쩔 수 없죠. 기다려봐요. 내가 얼른 짐 쌀게요. 이제 소영아 잠깐만. 당신은 그냥 여기서 원래대로 있다 와. 회사에서 티켓을 끊었는데 자리가 없어서 한 자리밖에 못했대. 이렇게 된 거 호텔비도 아까우니까 당신이라도 좀 더 있다가 와. 남편은 다시 급하게 짐을 싸서 미안해하며 호텔을 나섰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에 저는 어리둥절했죠. 아무리 그래도 결혼 10주년 여행인데 혼자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저도 한국으로 돌아갈 비행기 티켓을 알아봤습니다. 가장 빠른 게 다음날 점심쯤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걸 예약하려고 하는 순간 친정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안 그래도 전화하려고 했는데 준영이는 잘 있어요? 밥도 잘 먹었고? 준영이는 잘 있어. 그런데 소영아, 너 말이다. 너 정서방이랑 이혼할 거니?
어? 이혼? 그게 무슨 소리야? 이혼은 무슨... 어디서 무슨 말을 들었길래 그런 이상한 말을 하고 그래. 준영이가 그랬어. 너랑 정서방이랑 이혼할 거라고 했다던데. 아유, 엄마는 애가 하는 말인데 그런 걸 믿고 그래. 아니야. 애가 그냥 아무 말이나 할 리가 없어. 아무래도 이상하다. 네가 직접 와서 들어봐야 할 것 같다. 너 빨리 들어올 수 없냐? 엄마의 말에 저도 조금 불안해졌습니다. 애가 헛소리하는 거라고 말하긴 했지만 이혼이라는 단어도 모르는 6살짜리 애가 없는 말을 지어내진 않았을 것 같았어요. 그러고 보니 남편 회사에 갑자기 일이 생겨 급하게 돌아간 것도 이상하긴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음날 가장 빠른 티켓을 끊어 한국으로 부랴부랴 돌아와 바로 친정엄마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나왔어. 어제 했던 말이 무슨 소리야? 준영이가 우리가 이혼한다고 했다고? 그래. 내가 준영이한테 밥 주고 드라마 보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혼이라는 말이 나왔거든. 그거 듣더니 아빠가 엄마랑 이혼하고 싶다고 했다는 거야. 아휴, 나는 모르겠다. 네가 직접 준영이한테 물어봐라. 저는 엄마 집 거실 한쪽에서 놀고 있는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준영아, 엄마한테 와봐. 엄마가 물어볼 게 있는데 아빠가 엄마랑 이혼한다고 했어? 아빠가 엄마랑 이혼하고 싶다고 했어. 준영아,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가 직접 말한 거야? 언제? 예전에 그랬어. 아빠가 전화하는 거 내가 들었어. 남편이 최근에 조금 수상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아이의 말만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믿고 싶지도 않았죠. 하지만 알아는 봐야 했습니다. 준영아, 너 그거 정말이지? 우리 준영이가 꿈꾼 거 아니지? 거짓말 아니야. 집에 있는 내 장난감에 아빠가 한 말 들어있어. 아들이 말하는 장난감은 남편이 얼마 전에 사다 준 장난감 녹음기였어요. 준영이는 녹음이 되는 걸 되게 신기하면서 그 안에 목소리가 들어있는 거라고 표현하곤 했었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아들을 맡겨두고 바로 집으로 가서 준영이가 말한 그 장난감을 찾아 그걸 플레이해보자. 아들이 말한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통화하는 남편의 목소리는 다정했어요. 지금 아들이랑 있지. 와이프? 카드 줘서 백화점 보냈어. 애 엄마가 너랑 만나는 거 눈치챈 것 같아. 핸드폰 비밀번호 풀려고 하고 블랙박스랑 내비도 뒤져봤다니까. 네 말대로 그거 다 지우길 잘했어. 역시 나 생각해주는 건 너밖에 없다니까. 바람 피운다는 의심 떨치려면 당분간 내 엄마한테 잘해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여행이라도 갔다 와야 완전히 의심을 안 하지. 여행 가기 전 남편이 카드를 주면서 필요한 거 있으면 사라고 했던 그날이었죠. 저는 그걸 듣고 놀라움과 배신감으로 충격에 휩싸였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통화 말미에 통화하는 상대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는데 그 이름이 익숙했습니다. 왜 그렇게 익숙한지 계속 생각해보다가 이름의 주인공이 누군지 떠오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지혜. 그건 남편의 첫사랑이었던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남편이 첫사랑을 다시 만나고 있다는 걸 짐작하고 저는 증거를 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흥신소에 의뢰했죠. 그리고 며칠 뒤 저는 탐정들이 가지고 온 충격적인 영상을 보고 말았습니다. 예상대로 남편의 불륜 상대는 그 첫사랑이 맞았습니다. 영상 속에는 한 카페에 앉아 두 손을 꼭 잡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남편과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애정이 뚝뚝 묻어나는 눈빛으로 그 여자를 바라보고 있었죠. 더욱 가관인 건 그 둘의 대화였습니다. 현성 오빠랑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꼭 20대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아. 지혜 너도? 나도 그래. 그때로 돌아간 것처럼 심장이 다시 뛰어. 애 엄마랑 같이 있으면 아무런 반응도 없어. 아내랑은 진작 끝났어.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까지 산 거지.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정지혜 너 하나야. 우리 어릴 때 못 이룬 사랑 지금이라도 다시 이루자. 불륜을 저지르고도 그 두 인간은 애틋해도 그렇게 애틋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피가 식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영상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첫사랑이 말하더군요. 오빠, 와이프랑 진짜 끝났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이혼하면 안 돼? 나 이렇게 몰래 만나기 싫단 말이야. 나도 그러고 싶은데 아내가 인맥이 좋아. 내 사업 더 커지려면 와이프 인맥이 필요해.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줘. 지금 벌려둔 일만 잘 되면 돈 더 많이 벌 수 있고 그러면 우리 지혜 행복하게 해줄게. 그 말까지 듣게 되자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저는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성공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고 당장이라도 남편에게 영상을 들고 가 따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흥신소 직원이 저를 말리더라고요. 이제 사모님, 혹시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냉정해지셔야 될 겁니다. 지금 이 영상 남편분에게 가지고 가셔도 별 도움이 안 돼요. 이혼 소송할 때는 사실 이런 영상은 증거로 채택이 안 됩니다. 어쨌거나 몰래 찍은 거니까요. 소송 생각하시면 합법적인 증거를 모으는 게 좋고요. 원하시면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듣고 보니 그 말이 맞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흥신소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남편이 알아채지 못하게 평소처럼 행동하며 하나하나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모였을 때 저는 맨 처음 흥신소 직원이 보여줬던 영상을 가지고 남편의 회사로 쳐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제 얼굴을 보자 당황스러워했죠. 당신이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왜요? 나는 회사 오면 안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회사도 잘 안 오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도 없이 와서 그렇지. 무슨 일이 있어? 나 다 알고 온 거니까
묻는 말에 솔직하게 말해요. 당신 바람 피워요? 바람? 여보 또 왜 그래? 지난번에 다 끝난 이야기 아니었어?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듣고 와서 의심하는 거야?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시겠다. 자식 있는 사람이 부끄럽지도 않아요? 당신이 이거 보고도 이렇게 뻔뻔하게 나올 수 있는지 보자고요. 남편과 첫사랑이 카페에서 다정하게 대화하는 영상을 보여주자 그제야 남편은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미안해하기는커녕 되레 뻔뻔하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가 한 회사의 사장이고 돈도 있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사람인데 주변에 여자 하나 없겠어? 나만 이러는 거 아니야.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회사 오너들 다 몇 명씩 끼고 살아. 뭐야? 당신은 한 명만 끼고 살아서 다행이라는 거야, 뭐야? 내가 그걸 고맙게 생각해야 해? 어떻게 사람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해? 이런 걸 내가 남편이라고 믿고 살았다니. 그래, 차라리 잘 됐다. 이렇게 된 거 소영아, 우리 이혼하자. 너도 느꼈을 거 아니야. 나 이제 너 사랑하지 않아. 뭐? 이혼? 당신이 지금 이혼 이야기를 먼저 꺼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이혼을 해도 내가 하자고 하는 거야. 저는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으로 남편의 사업을 망하게 하고 싶었죠. 이 정도로 사업이 커진 데는 제 공도 분명히 있었으니까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그동안 제가 인연을 맺고 지내온 거래처 대표들의 아내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가장 먼저 그 중에서 입이 제일 가벼운 사모님께 연락을 했죠. 서영씨, 왜 이렇게 오랜만이야? 결혼 10주년 여행 다녀온다고 했지? 잘 다녀왔어? 여행이요? 갔다가 금방 돌아왔어요. 사모님 죄송하지만 제가 일할 만한 회사 없을까요? 서영씨 목소리가 왜 이래? 무슨 일 있었어? 일자리는 왜? 취직하려고? 왜 그래? 남편 사업이 잘 안 돼? 저는 망설이다가 우는 척하면서 제게 일어났던 일을 그 사모님에게 다 말했습니다. 그걸 들은 거래처 대표 아내는 제가 예상했던 대로 제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다른 사모님들에게도 전했고 자연스럽게 금방 소문이 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 결과 남편의 회사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사업 확장을 위해서 계약하려고 했던 것도 계약을 없던 일로 하자고 했고 재계약을 앞둔 것도 불발되었죠. 남편의 회사는 그렇게 순식간에 거래처를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발 없는 말이 빨리 간다는 속담처럼 남편의 불륜 사실은 금방 여기저기 퍼졌습니다. 그러더니 결국에는 남편이 가지고 있는 몇 개의 프랜차이즈 매장 매출이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사람들이 남기는 리뷰에 여기가 불륜남이 하는 식당이냐면서 별점 테러에 바람피는 사람이 어디서 당당하게 장사를 하냐며 리뷰는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저를 찾아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여보, 소영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진짜 잠시 미쳤었나 봐.
아니 그 여자랑도 이미 정리했어. 그러니까 나 다시 받아주면 안 될까? 됐어. 이미 늦었어. 당신이랑 나는 이미 끝났어. 앞으로 그 뻔뻔한 얼굴 꼴도 보기 싫으니까 여기서 썩 꺼져. 나가라고. 소영아, 우리 준영이는 어쩔 거야? 응? 아빠 없이 킬 거야? 남편의 말에 저는 잠시 흔들렸습니다. 제게는 나쁜 놈이었지만 아들에게는 좋은 아빠였거든요. 그래서 이혼하면 준영이에게 아빠의 존재가 사라지는 건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바람 피우고 나를 배신했던 걸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 때문에 모든 일을 없던 걸로 하고 다시 산다고 해도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았죠. 소영아, 너랑 내 사이에는 우리 아들 준영이가 있잖아. 준영이를 봐서라도 제발 우리 이혼만은 하지 말자. 응? 소영아, 그 더러운 입에 우리 준영이 이름 올리지 마. 당신 없어도 내가 우리 준영이 남부럽지 않게 잘 키울 수 있어. 정연성, 당신은 그 여자랑 바람난 순간부터 우리 가족을 버린 거야. 소영아, 한 번만 용서해주라. 나 이제 진짜 갈 데도 없어. 애걸복걸하는 남편의 얼굴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인데 진작 잘하지. 이제야 왜 저러나 싶어서 더욱 보기 싫었죠. 그리고 남편도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갈 데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저한테 붙어서 이혼만은 막아보려고 비겁한 변명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정연성, 당신이 계속 내 말을 이해 못하는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말할게. 우리는 이미 끝났고 이렇게 와서 빌어봤자 이미 늦었어. 당신이 이혼해달라며. 이혼 소송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곧 준영이 올 시간이야. 아들 앞에서 창피당하기 싫으면 지금 당장 나가. 남편을 집에서 쫓아낸 뒤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남편의 불륜녀에게도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처음에는 소송이 길게 이어질까봐 걱정도 되었지만 차분히 증거를 모으고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면서 마음이 점점 정리되었죠. 몇 개월이 지난 후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의 불륜녀는 공무원이었는데 이번 사건 때문에 큰 타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바람 피운 사실이 알려지며 내부 감사와 징계를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소문이 퍼졌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창피함과 압박 때문에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 한켠이 시원하게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에서도 저는 승소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물론 위자료, 양육권까지 모두 갖게 됐어요. 그리고 이혼 후 저는 친정엄마와 함께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직접 요식업을 시작했어요. 서울에서 일하며 쌓아온 인맥과 경험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가게는 입소문을 타며 성장했고 몇 년이 지나 저는 지역에서 이름난 여성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저는 남편에게 배신도 당했고 그래서 아픈 날도 있었지만 그런 날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덕에 스스로 삶을 설계하고
독립적인 여성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고,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제 힘으로 이루어낸 성공이야말로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자랑거리죠. 그리고 지금 아들과 함께 웃고 제가 일군 가게에서 손님들이 만족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나는 앞으로 충분히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걸요. 제가 과거에 그랬듯 누군가는 지금도 긴 인생의 터널을 걷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다 보면 분명 따뜻하고 밝은 빛을 만나는 순간이 찾아올 겁니다. 그러니 부디 스스로를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